안녕하십니까. 123회 독서지향 원포인트 레슨을 맡게 된 네오비 61기 송만규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에 참석하시어 독서지향 모임을 이끌어 주시는 선후배 대표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이고 독서지향 발표 횟수도 123회로서 숫자적으로 매우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한된 시간에 372페이지 달하는 많은 분량을 발표하기에 큰 부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하더라도 경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집 재테크를 부탁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영 작가는 삼성 SDS, SK 커뮤니케이션 등 대기업 금융팀장으로 일하며 활동하시다가 재무상담가가 되셨고, 현재 티처빌 생활재무관리 비법 강사 그리고 생활경제상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자의 책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8월 달에 돈 버는 소비 심리학, 2012년 12월 돈에 관한 착각 심리계좌, 2014년 8월 벌 땐 벌고 쓸 땐 쓰는 여자를 위한 돈 버는 선택, 그리고 2018년 3월 우리 집 재테크를 부탁해 등 다수의 책을 쓰셨습니다. 소비 심리, 돈에 대한 착각, 여자를 위한 선택 등 일상의 경제 활동에서 흔히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세밀한 여성의 시각으로 관찰하여 해법들을 제시하셨습니다. 2014년 8월 달에 쓴 저 책 여자들을 위한 돈 버는 선택에서 왜 남자들을 위한 돈 버는 선택은 없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남자들은 돈 쓸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 웃으시네요?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우리 집 재테크를 부탁해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영 작가는 이 책을 한마디로 돈 관리 시스템의 노하우를 집대성했다고 말씀하셨고, 소망컨대 이 책이 가정경제의 수학의 정석, 성문 종합용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책이라고 자부한다고 했으니 이 책이 과연 그런 가치가 있는지 탐색하러 가보시죠. 이 책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장 돈 생각을 안 해야 돈이 모인다. 2장 숫자를 알아야 부가 보인다. 3장 우리 집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쓰기. 4장 돈 잘 쓰는 게 아끼는 것이다. 5장 골치 아플 일 없는 실전 투자. 노란색으로 제가 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1장은 착각, 2장은 숫자, 3장 4장은 관리, 5장은 투자. 자, 왜 저런 소 제목을 붙여놓았는지 알아볼까요? 이번 발표 준비를 하면서 이전에 발표한 대표님들께서 마인드맵을 보여주셨는데 따라서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역시 허접하군요. 멋진 작품을 만들려면 역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역시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 책에서 제목으로 붙인 재테크의 정의를 알아보았습니다. 재테크는 재무, 파이낸스와 기술, 테크놀로지의 준말로서 보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최대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키워드를 고심 끝에 선정하였습니다. 착각, 숫자, 관리, 투자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5번 슬라이드에서 제가 소제목으로 붙여놨습니다. 1장에서는 착각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이론이 설명되어 있고 2장에서는 착각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숫자이며 3장과 4장은 이 숫자를 근거로 하여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가처분소득, 유동비율, 부채비용 등 재무제표 기법을 동원하여 관리하면 목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 이 목돈으로 퀀트, 리밸런싱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투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장 착각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와 주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에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이유. 인간 행동의 90% 이상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33페이지에 대표적인 예를 들었는데 미인을 보면 이자가 높아도 상관없다. 줄이 길면 훨씬 많이 산다 등등입니다. 여러 대표님들께서는 공감하시는지요? 저는 미인이라는 용어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제 아내가 미인이기 때문에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그에 져서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우리의 뇌는 시스템 1, 2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스템 1은 무의식이고 시스템 2는 이성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1은 특정 상황에서 오류를 일으키는 단점이 있고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를 편향, 바이스라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가지는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우리 자신이 깐깐한 능동적인 소비자라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착각의 사례로 터널링 효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샌딜 멀레이 선생과 엘다 사퍼의 결핍의 심리학에 의하면 한 가지에 집중하면 다른 것들은 무시하게 되는데 이를 터널링 효과라고 합니다.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몰하는데 돈 문제를 고민할수록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엉뚱한 선택을 하는 우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대표님들께서는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에 공감합니다. 이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착각과 편향을 치유하기 위한 강력한 해결책은 이지영 작가께서는 85페이지에 숫자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의사결정의 근거는 다름 아닌 숫자입니다. 문제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숫자가 파악되어야 무엇이 문제의 원인이고 무엇이 현상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 문제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는 숫자이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선택지와 갈등 상황은 나의 판단력을 떨어뜨려 나쁜 선택을 하게 만들고 결정장애는 돈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금융상품을 가입할지 말지, 주택을 살지 말지 하기 전에 나의 숫자, 즉 나의 재정 상태를 사고의 중점에 두었다면 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시간들을 소비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의 가정경제 상태, 즉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유지에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알아야 최소한의 얼마를 벌고 얼마를 저축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비용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숫자가 필요하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출 비용, 통신비, 공과금, 교육비, 보험료, 용돈 이 모든 거가 고정비용인데 이 고정비용이 모든 지출의 60에서 80%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카운팅을 해보니까 약 고정비가 75% 정도 나왔습니다. 비용에서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고정비에는 꼭 곱하기 12가 따라옵니다. 97페이지 사례로 재원한 LC의 조기축구 활동비와 보험료 부분은 내가 모르는 많은 비용을 나도 모르게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제 불가능한 비용, 대출 이자 등을 줄이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자산 구조 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정비는 자동이체를 통해 빠져나가기 때문에 내 손으로 만져보지도 못한 채 통장에서 사라지고 전체 비용의 60에서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정비용을 줄이기에 성공한다면 굉장히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비용은 갑작스러운 재무 상황이 발생할 때 이 비용이 클수록 가정경제 위험도를 높이고 따라서 미리미리 통제 가능한 비용을 줄이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출 목적별로 분류하면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내가 지향하는 삶을 향한 실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향하는 삶은 마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돈이 움직여야지 현실화됩니다. 기혼 가정은 9개 항목으로 미혼 가정은 3개의 지출 항목으로 분류했는데 매우 설득력 있는 분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분류 방식을 따라서 앞으로 작성해 볼 예정입니다. 지출 항목을 분류별로 분류하고 목적별로 예산을 하지 못했는데 저 역시도 2021년도에는 이 방법을 시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계부를 저도 열심히 작성하면서 많은 회의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지출을 컨트롤하는 부분은 저에게는 굉장한 인사이트라고 생각했고 머니내비 시스템을 들어가서 해보려고 했는데 사이트가 지금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나의 수입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저자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정 수입을 파악해서 그 범위 내에서 소비와 저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저도 지출을 할 때 이 고정 수입 플러스 변동 수입 플러스 앞으로 예상하는 수입까지 포함해서 지출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능한 변동 수입의 종류와 금액을 예상하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출과 저축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변동 수입이 생길 때마다 바로 저축 계좌, 예를 들어서 자유적금으로 옮겨서 관리하면은 변동 수입을 함부로 쓰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손익계산서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썼는지 알 수 있는 관리지표입니다. 기업에서는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영업외이익,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식으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이 저자가 개발한 가정용 손익계산서, 최대 잉여금, 실제 잉여금, 저축 가능 자금, 가처분 소득, 굉장히 신선했고, 저 방법으로 저도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예정으로 있는데, 돈을 쓰기 전에 돈을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 지표가 손익계산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 방식으로 저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가처분 소득이란 지출과 저축까지 모두 끝난 후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다. 번 돈에서 생활비, 저축, 투자 손실을 포함하고 남은 금액이다. 마이너스라면 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고 플러스라면 좋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저축 계획이 없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장에 남아있는 현금을 무장해제시켜 불필요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가처분 소득이 0에 가까운 소비와 저축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손익분기점만큼은 벌어야 저축은 못하더라도 빚은 지지 않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항상 지출할 때 이 손익분기점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산은 미래에 경제적 효과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는 자원입니다. 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이 많은 가정경제에서 파악되었습니다.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는 재테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많은 일반 가정에서 자산 부채를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 매월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서 그달 나온 가처분 소득이 저희 순자본으로 반영되도록 분기마다 저는 엑셀로 반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준비한 제 파이낸스 표가 저 43번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뒤로 넘기기 너무 시간이 걸려서 맨 나중에 보실 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퇴직하고 나서 약 6년 동안 네트 밸류, 그러니까 순자산 늘어난 게 한 2억 2,700 정도 되고요. 가처분 소득으로 늘어난 것보다는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투자 부분이 좀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한 가정이 지속 가능한 살림살이를 위해서는 유동자산을 첫 번째로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익계산서는 특정 기간의 재무 성과나 손실을 파악하는 것이고, 재무상태표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 가정경제의 재무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엑스레이이자 또 건강진단서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표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유동자산에서 비유동자산으로, 유동부채에서 비유동부채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맨 나중에 여기 순자산, 이 순자산을 파악하는 것이 재무상태표의 포인트입니다. 233페이지의 어느 교수의 재무상태표 순자산 13억 원은 언뜻 보기에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이지만 전세금 반환과 두 아들의 결혼 자금 감안하면 노후에 생활이 쪼달릴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재무상태표가 순자산이 많다 하더라도 과연 그런 상태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저도 제 재무상태표를 한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부동산 가치 상승분과 자신의 노력으로 인한 자산 상승분을 나누어서 분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있는 결국은 손익계산서에 있는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목돈을 만들고 그 만든 목돈을 가지고 굉장히 우리 얘기한 퀀트 리밸런싱 같은 투자 기법을 이용해서 그 순자본을 늘리는 것, 이것이 이제 이 책에서 주장하는 논리고 또 주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 경우는 이제 아내와 둘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올리는 것만 치중을 했는데 재테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일하기 바빠서요. 근데 이제 퇴직하고 나서 재테크를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라고 합니다. 숫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방향을 가리고 있는지 읽어내야 됩니다. 숫자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안정성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삶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특히 유동비율,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는 것은 100% 이상인가를 체크해야 되고요. 참고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여신심사를 할 때 유동비율이 200% 이상이 되는 기업들을 여신해주고 있습니다. 부채 상환은 멈출 수가 없으므로 반드시 유동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됩니다. 다시 강조하면 유동비율은 100%, 부채 비율은 30%, 부채 수는 2개 이내로, 그리고 부채 수를 줄일 때 가급적이면 담보대출이 제일 이자가 낮기 때문에 다른 부채로 담보대출을 이용해서 다른 부채를 상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한번 꼭 기억하셨다가 본인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장 관리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벌어들이는 돈, 수익, 지출하는 돈, 비용을 계산해 매월 얼마의 돈을 남기고 있는지 이익을 파악해야 됩니다. 적절한 수익이 얼마인지 안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돈을 쓰지 말아야 하는 적절한 기준을 아는 것입니다. 즉, 돈의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수익률, 고정 지출 더하기 변동 지출을 고정 수입으로 나누는 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모의 고정 수입입니다. 그래서 고정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파악하려면 이 고정 비율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경제의 수익성을 잡아먹는 주범은 바로 고정 지출입니다. 순이익지표 50% 미만, 그리고 80%가 넘어가면 비상이고 1년에 한 번 원금내는 몇 퍼센트 수익을 얻었는지 꼭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익률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에 41.6% 수익이 났습니다. 미래가 지금보다 좋아지리라는 기대는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고, 그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과연 나의 순자산 증가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본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가정경제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예산을 관리하는 머니내비 같이 매 지출할 때 예산을 책정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머니내비가 자고 있습니다. 수입의 10%를 무조건 저축해야 되고, 주로 이제 이 내용은 20대,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 지출을 많이 낮추고, 그리고 지출할 때 꼭 예산을 세워서 컨트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사소한 팁에 대한 얘기들을 나열했는데, 홈쇼핑 채널
삭제, 채소 과일은 아저씨한테 산다, 기타 식품은 동네 슈퍼에서 산다, 뭐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5장입니다. 5장은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시중에 재테크에 대한 잘못된 사실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공부를 하면 부자가 된다. 그렇다면 교수는 다 부자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투자는 사실은 왕도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한테 맞는 컨디션과 또 자기가 이제까지 운영하면서 확실히 자기 것으로 확증할 수 있는 그것이 자기 노하우지, 이게 오픈되어 있는 투자 노하우는 그냥 베이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인덱스 펀드 얘기를 했는데요. 인덱스 펀드가 수수료는 높은 대신에 잘못 들어가는 시점이 잘못 들어가면 수익률이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언급은 안 돼 있는데요. 투자를 망치는 심리, 과잉 확신 편향, 인지 부조화, 손실 회피 편향, 기준점 편향, 이런 4가지 투자를 망치는 심리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손절매 들어갈 때 손절매 기준을 정하고 들어가서 자기가 실제로 손절매 상황이 됐을 때 손절매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절매를 못합니다. 자기가 10%다 해서 정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위에도 많이 보면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투자 이론보다는 이러한 심리적 편향을 극복하는 것이 투자 수익을 올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장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통장을 하나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관리하기 어려운데, 여기 그 작가께서는 일상의 지출 통장, 비상금 통장, 뭐 이런 적금 통장, 뭐 이런 식으로 통장별로 관리를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그 주장을 하셨는데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유심히 본 것은 변동성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변동성은 피할 수 없고요. 변동성이 심할수록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책에서는 수치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저는 고급차와 싼 차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고급차는 별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차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투자는 수익률이 적더라도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있듯이 변동성이 너무 크면 사실은 수익이 많이 났다 하더라도 나의 이제 하락장에서는 나의 플러스가 많은 마이너스를 ඝ아먹기 때문에 별로 네트로 보면 그렇게 큰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투자할 때 굉장히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변동성이 심한 아이템은 가급적이면 투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전업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공할 수 있는 이 개미로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숫자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중에 소개되는 것이 퀀트 투자, 퀀터테이티브와 어널리시스의 합성어인 퀀트 투자, 이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밸런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500만 원을 예금하고 500만 원 주식 투자했을 때 1년 후에 주식이 700만 원이 되고 예금이 650만 원 됐을 때 1350만 원이거든요.
그럼 나누기 하면 675만 원입니다. 675만 원을 다시 5대5로 배분을 하게 되면 주식이 빠졌을 때 이미 빠져나왔기 때문에 제가 700을 그대로 뒀으면 700인데 650으로 줄였잖아요. 50을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50을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또 상승장에서는 이 예금 부분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효과가 조금 적은 효과지만 그래도 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밸런싱을 결국은 이게 포트폴리오 전략이고 리스크 회피 전략입니다. 그래서 말은 리밸런싱이라고 했지만 포인트는 나의 투자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너무 많은 수익이 나는 부분은 내가 목표로 하는 수익이 났을 때 털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손실이 났을 때는 아깝지만 털고 나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결국 이제 리밸런싱이고, 리밸런싱은 나의 투자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면서 나의 심리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이게 리밸런싱의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자께서는 주식으로 얼마나 저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퍼와 파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와 파도 우리가 아까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설명을 했지만 이 파는 순자산에 대한 얘기고 그 퍼는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퍼가 낮은 기업일수록 이익이 많이 나는데 주식 가치가 낮은 거고, 파는 순가치, 순자본 가치가 높은 기업인데 주가가 낮은 거. 그러니까 싼 주식들이죠. 이 자산과 수익이 많이 나오는 기업인데 그것을 이제 퍼와 파라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내해준 그 네이버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봤더니 100개에서 200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180개에서 200개에 해당되는 요 주식 여기 나오죠. 퍼하고 파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태광산업을 투자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태광산업을 알고 있어요. 여기 이 회사가 굉장히 자산이 많은 회사거든요. 엄청. 여기 보면 퍼하고 파가 상대적으로 좀 특히 이 파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가가 뭐 77만 9천 원이긴 하지만 그래서 퍼와 파를 구분해서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효한 지수인 것 같습니다. 저의 재무 상태표를 이렇게 이게 숫자를 다 가려야 되는데 못 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랑질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재무상태표,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저하고 아내는 이제 각자 독립재산제로 하기 때문에 이제 제 것만 했고요. 여기 유동비율이 208%, 부채비율이 11.60, 투자 수익률이 41.6%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제가 매달 작성하는 손익계산서를 요 맨 밑에 그동안 손익계산서가 누적이 돼서 나의 순자본에 얼마만큼 반영됐는지를 이제 제가 엑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달 5월 달 수입 지출 다 끝나면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 남았다. 그 50만 원이 나의 순자본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를 엑셀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책에 뭐 1억 연봉일 때 자기 통장에 들어오는 게 600 얼마라고 설명되어 있잖아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2013년 6월 달에 제 월급 통장에 찍힌 게 650 얼마인데인데 실제로는 내가 연봉이 1억이지만 통장에 나한테 찍히는 거는 65%밖에 안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수치가 물론 안 만들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맞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3조 대표님한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인베스팅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 어플은 세계 각국의 매일매일의 주가 지수,
또 환율, 또 금, 은, 뭐 원자재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플을. 그래서 저는 매일 이 부분을 체크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지금 굉장히 유동성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데 착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유심해서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플 이거 까시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김태규 대표님께서 뭐 좋은 어플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좋은 어플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본계적 적용하겠습니다. 본계적 본거 가정 경제 생활을 착각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었다. 깨달은 거 숫자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즐거운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다. 예산을 도입해서 적용. 자신만의 투자 분야, 각각 자신만의 투자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강점을 잘 활용해서 여유자금으로 퀀트와 리밸런싱함으로써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주로 이제 환율 투자, 그다음에 하나의 주식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PL 중에서 이제 근저당권 질권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아까 유동비율, 부채비율 설명드렸는데요. 순자산. 각 조장님들께서는 혹시 이 표에 의해서 숫자를 가져오신 대표님이 계시면 제가 선물을 3분만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서 조장님들이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US 달러 10달러입니다. 왜 US 달러를 줬냐면 제가 작년에 환율 투자에서 벌은 돈을 우리 노란봉투 캠페인 아시죠? 책을 읽으신 분은 아실 텐데 노란봉투 캠페인 이효리 씨가 노란봉투 캠페인 했는데 제가 벌은 것을 또 여러분들한테 다시 공유를 하는 측면에서 달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좀 많은 분량을 두서없이 했고요.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